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이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아 온 세상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과 들은 푸른 빛을 잃고 누렇게 변해버렸으며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물고기들이 살 곳을 잃고 허덕이는 그런 안타까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질수록 땅에 갈라진 틈도 더욱 벌어졌고 그 사이로 메마른 바람만이 휑하니 불어닥쳐 사람들의 마음까지 건조하게 만들던 때였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높은 궁궐의 담장 안이나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초가집 마을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은 매한 가지로 애타는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부드러운 이부자리가 마치 가시방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눕기만 하면 온몸이 베기고 머리가 지끈거려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늦은 밤 홀로 일어나 침전의 창문을 열고 달이 뜬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그토록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이라도 치고 벼락이라도 떨어진다면 시원한 빗줄기를 기대라도 해볼 텐데 야속한 하늘은 그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은 빛만 뿜어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임금님의 머리맡을 지키던 늙은 내관은 주름진 손을 비비며 임금님의 옥체를 걱정하였으나 임금님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지어 올린 탕약도 소용이 없었고 전국의 용하다는 무당들을 불러 구술해도 비는 내리지 않았으며 임금님의 두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임금님의 가슴 속에는 마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이 꽉 막혀 있어서 숨을 쉴 때마다 그 무게가 짓누르는 통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뭄 때문만은 아닌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근심이 임금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정의 신하들은 임금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태평성대라 칭송하기 바빴으나 그들의 말은 임금님의 귀에 닿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들의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지만 임금님의 눈에는 그들의 미소가 어딘가 모르게 기이하고 서늘하게만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왜 이토록 가슴이 답답한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하며 텅 빈 뜰을 거니는 것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임금님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궁궐의 정막을 깨우며 타박타박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한편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상골 마을에도 가뭄의 고통은 뼈 아프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평화로운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우물조차 말라버려 물 한 동이를 구하기 위해 10리 밖까지 나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밭에 심어놓은 작물들은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농부들의 가슴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조차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힘겹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중천에 떠올라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정오 무렵에 마을 어귀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뜨거운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길을 따라 걸어오는 이는 다름 아닌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 처녀였습니다. 나이는 기껏해야 16이나 되었을까.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먼지가 가득 앉았고 기워 입은 옷은 색이 바래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집신 한 짝은 다 헤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지만 처녀의 발걸음에는 묘하게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거지를 경계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며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으레밥 한 술 얻어먹으러 오는 거지들이 많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 처녀는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통의 거지라면
배고픔에 지쳐 허리를 굽히고 구걸을 하기 마련인데 이 처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고개를 들어 마을의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당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는 마치 이 마을을 시찰하러 온 암행어사라도 되는 양위엄이 서려 있어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흙투성이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속에 박힌 두 눈동자만큼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영롱한지 마주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처녀는 마을 입구에 있는 말라버린 우물가로 다가가더니 두레박이 뒹구는 우물 난간에 걸터앉아 가만히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우물 바닥에는 물 대신 말라 죽은 이끼와 흙먼지만이 가득했지만 처녀는 마치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읽어내려는 듯 한참 동안이나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아낙네 하나가 그 모습을 안쓰럽게 여겨 찐 감자 몇 알을 바가지에 담아 처녀에게 건넸습니다. 쭈쭈쭈 어린 것이 배가 얼마나 고플까. 물이라도 주고 싶지만 마을의 물이 귀해서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나. 아낙네의 따뜻한 말에도 처녀는 덥석 감자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녀는 아낙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감자를 받아들고는 고개만 살짝 끄덕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자를 먹는 대신 입안에서 웅얼거리듯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처럼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땅이 목이 말라 우는 것이 아니오 숨이 막혀 우는 것이로다. 처녀가 내뱉은 말은 실로 뚱딴지 같은 소리였습니다. 감자를 준 아낙네는 처녀가 더위를 먹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처녀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친 박동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땅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한 답답하고 억울한 기운이 처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까지 처녀는 우물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근심 가득한 저녁을 맞이했지만 처녀는 어둠이 내려앉는 마을 한가운데 홀로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뜨겁던 열기가 밤이 되자 식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 속에도 습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도성 쪽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먼 곳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궁궐의 임금님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전 밖으로 나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호흡을 골랐지만 들이마시는 공기조차 모래가 섞인 듯 까칠하게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문득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기이하게도 그곳에서 희미한 별 하나가 유독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별빛을 보는 순간 임금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감정에 임금님은 당황하면서도 그 별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박노인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며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본 경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을 어귀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소일하고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자부하는 인물이었지요. 박노인은 낮부터 우물가에 앉아있는 거지 처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거지라면 벌써 밥을 빌어먹고 잠자리를 찾아 처마 밑으로 기어들었을 텐데 저 처녀는 이슬이 내리는 밤까지 꼿꼿하게 앉아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곤방대에 쑥을 채워 불을 붙이며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캐한 쑥 냄새가 퍼지자 처녀가 고개를 돌려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처녀의 눈동자는 고양이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얘야, 밤이 늦었는데 갈 곳이 없느냐? 내 주막 마루라도 내어줄 테니 거기서 이슬이나 피하거라. 박노인의 말은 투박했지만 속정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박노인을 올려다보며 낮에 아낙네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주인어른 고맙습니다만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잠들 때가 아닙니다. 저기 높은 집의 주인이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어찌 감히 먼저 눈을 감겠습니까? 처녀의 말에 박노인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높은 집의 주인이라니 이 근방에서 가장 높은 집이라곤 도성에 있는 궁궐밖에 없는데 일개 거지 처녀가 임금님의 잠자리를 논한다는 것이 기막히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여 감히 꾸짖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해해요.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냐. 어린 것이 겁도 없이. 박노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녀는 박노인의 반응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려 어둠에 잠긴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이 막혀 물이 못 오고 말이 막혀 뜻이 못 오니 답답하여 잠을 못 이루시는 게지요. 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박노인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마치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정적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삭막한 밤 처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피리 하나를 꺼내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대나무를 대충 깎아 만든 듯한 볼품없는 피리였지만 처녀가 숨을 불어넣자 흘러나오는 소리는 지상의 것이 아닌 듯 신비로웠습니다.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그 선율은 메마른 공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마을 사람들은 그 피리 소리에 홀린 듯 귀를 기울이며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멀리 도성까지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궁궐에 후원을 거닐던 임금님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피리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복에 저 소리가 들리는가 참으로 구슬프고도 맑은 소리로구나. 임금님이 내관에게 물었지만 내관의 귀에는 그저 바람소리만 들릴 뿐 피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요. 밤바람 소리가 아니온지요. 내관의 대답에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귓가에 맴도는 선율은 너무나 선명하여 환청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며 임금님은 비로소 꽉 막혀 있던 가슴 한구석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오는 것 같아 임금님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쪽, 바로 남쪽 산골 마을이 있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것인가? 임금님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과 함께 어떤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밤을 지새운 거지. 처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밤새 이슬을 맞아 옷은 더욱 눅눅해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지만 처녀의 얼굴은 밤새 단잠을 잔 사람처럼 개운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아침 일찍 주막문을 열고 나와 우물가를 살폈는데 처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밤에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닌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터로 나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자나무 아래에 서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힌 곳을 뚫어야 비가 오고
닫힌 곳을 열어야 밥이 온다네. 주인 없는 곳간에 쥐가 들끓고 주인 잃은 마당에 잡초만 무성하네. 가락은 흥겨웠으나 가사는 뼈가 있는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처녀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 노랫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처녀의 노래는 단순한 타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동시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을 암시하는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처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도 묘하게 그 노래에 끌려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눈치가 빠른 이도 있어 처녀의 노래가 나라님의 정치를 비꼬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이도 있었고 속이 시원하다며 박수를 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란을 지켜보던 박노인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필시 무슨 사단이 나도 크게 날 것이다. 박노인은 직감적으로 처녀가 몰고 올 바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썩은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힐 거대한 태풍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임금님의 깊은 근심과 이 거짓 처녀의 등장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노인의 오랜 연륜은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임금님의 근심을 꿰뚫어 본 기묘한 거지 처녀 연희의 이야기는 막을 올렸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홀연히 나타난 연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임금님의 병을 고치고 닫힌 하늘의 문을 열게 될지, 그리고 그녀를 방해하려는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마을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숨죽이며 다음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소리 없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팔도에 가뭄이 들어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던 그때 도성안의 풍경은 굶주린 백성들이 사는 마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임금님의 근심이 깊어가는 와중에도 권세를 쥔 양반들의 기와집은 여전히 높고 위풍당당했으며 그 중에서도 세도가 조대감의 집은 궁궐 못지않게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조대감은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척하며 뒤로는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 곳간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아부를 떨며 줄을 선 관리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담장 너머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풍겨나와 배고픈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조대감은 임금님이 원인 모를 두통과 불면증으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틈을 타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조정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하니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껍질만 남은 백성들을 쥐어짜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쌀이 없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동안 조대감의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쥐들이 파먹을 정도로 넘쳐났고 비단 옷감은 좀이 새울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임금이 아픈 것은 하늘의 뜻이니 내가 대신 나라를 걱정하여 이리 재물을 모으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성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에 나타난 거지. 처녀 연희의 노래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아이의 타령인 줄 알았던 그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뼈가 있고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집 쥐새끼가 곡간을 파먹네. 주인은 알아눕고 쥐들만 살찌네. 막힌 귀 뚫어야 비가 오려나 닫힌 문 열어야 밥이 오려나. 아이들은 뜻도 모르고 그 노래를 따라 불렀고 어른들은 그 노래 속에 담긴 높은 집 쥐새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대번 알아채고는 쉬쉬하면서도 통쾌해했습니다. 연희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메마른 땅에 불이 번지듯 순식간에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 모인 장돌뱅이들은 물건을 팔면서 흥얼거렸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은 방망이질 박자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고 누군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은 연희의 노래를 기폭제 삼아 걷잡을 수 없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는 곧 조정에 대한 원망과 비판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주막의 주인인 박노인은 이러한 상황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눈의 연희는 범상치 않은 아이였지만 동시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불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연희가 우물가에 앉아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할 때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나 관가에서 나온 사람이 없는지 살피곤 했습니다. 저 아이가 입을 잘못 놀려 제 명을 재촉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나대는 것이 아닌가? 박노인은 연희의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주막마루에 앉아있는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내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저 멀리 도성까지 들린다는 소문이 있다. 세상에는 듣는 귀가 많고 보는 눈이 많으니 입조심을 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게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지내다 가거라. 박노인의 말은 진심 어린 충고였으나 연희는 그저 맑은 눈으로 박노인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골문 상처는 터져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제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썩은 냄새가 사라지겠습니까? 연희의 대답은 당돌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박노인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박노인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정오가 되면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와서 멀리까지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이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연희를 단순한 거지가 아닌 하늘이 보낸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연희에게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우리 마을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연희는 그들이 주는 음식을 마다하지 않고 받으면서도 비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연희의 노래에 대한 소문은 결국 도성의 높은 담장을 넘어 조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 상골마을 거진년이 나라님을 능멸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고. 조대감은 밥상을 내려치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비록 노래 가사에 자신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곡간을 파먹는 쥐새끼라는 표현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모를 리 없는 조대감은 제발저린 도둑처럼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신복들을 불러들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그 마을로 내려가 그년이 어떤 년인지 알아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입을 막아버려라. 감히 천한 것이 새치 혀를 놀려 민심을 어지럽히다니 살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대감의 명령을 받은 하수인들은 평범한 장사치로 위장하여 마을에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진보찜을 메고 마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연희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처녀가 있다던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그들은 짐짓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지만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으면서도 순박한 마음에 별 의심 없이 연희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도 하고 눈치 빠른 이들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의 낯선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했으나 걸음걸이가 날쌔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어 평범한 장사꾼이 아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급히 연희를 찾아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도성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모양이다. 필시 너를 해코지하려는 자들이니 당분간 뒷산 암제라도 몸을 피하거라. 박노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연희는 태연하게 우물난간에 앉아 피리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은 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연희는 조금도 겁을 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고 다가오는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 녀석아,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냐. 지금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다. 제발 내 말을 듣거라.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박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조대감의 하수인들은 어둠을 틈타 연희가 머무는 주막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허리춤에 감춰둔 단도를 만지작거리며 연희가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잠을 자지 않고 주막마당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녀는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궁궐에 있는 임금님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깨질 듯이 아파오고 귓게는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들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 누가 내 머리를 톱으로 켜는 것만 같구나.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내관들이 달려와 옥체를 주무르고 탕약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고통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나라의 병이 깊어진 탓에 오는 영적인 고통이었기에 약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임금님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마을에 있는 연희의 표정도 일그러졌습니다. 연희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고통을 멀리서나마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시구나.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숨을 못 쉬시는구나. 연희는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숨어 자신을 노리는 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숨어있는 쥐새끼들아 나와서 내 노래나 한 곡 듣고 가려무나.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하수인들은 연희의 당돌한 외침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신이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내며 주막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망한 것이 눈치 하나는 빠르구나. 내년이 감히 조정의 일을 입에 담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그들은 흉기를 꺼내들고 연희를 포위했습니다. 박노인이 방문을 열고 뛰어나와 그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 밀려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놈들아, 어린아이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박노인의 절규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희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피리를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너희들의 칼보다 내 피리 소리가 더 날카로울 것이다. 연희가 피리를 불자 찢어질 듯한 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하수인들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주춤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횃불을 들고 주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둑놈들이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수인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자 하수인들은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두고 보자 요망한 년.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내 목을 가져갈 것이다. 그들이 사라진 뒤 박노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희를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어쩌자고 그놈들을 도발했느냐? 박노인의 걱정에도 연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리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 때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짜 주인도 함께 올 것입니다. 연희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날 마을 분위기는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벌해졌습니다. 조대감의 하수인들이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연희를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온 사람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물가에 앉아 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다가올 싸움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조대감은 실패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 마을 놈들이 감히 관군에게 대항해 안 되겠다. 내 직접 군졸들을 이끌고 가서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년의 목을 베어오겠다. 조대감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즉시 사병들을 소집했습니다. 임금님의 병세가 위중하여 국정이 마비된 틈을 타 조대감은 자신의 사병을 동원하여 무력 행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성의 성문이 열리고 조대감의 사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상골 마을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보다 빨리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박노인은 털썩 주저앉으며 탄식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다 죽었다. 조대감이 직접 온다니 피바람이 불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정자나무 아래 서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쥐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오는구나. 그녀의 눈은 다가오는 위협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기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궁궐의 임금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웬 처녀가 나타나 자신의 귀를 막고 있는 검은 손을 치워주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임금님은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들었던 그 피리 소리가 미치도록 그리워졌습니다. 내 그 소리의 주인을 만나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임금님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내관에게 비밀스러운 채비를 명했습니다. 미복잠행을 나갈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거라. 임금님은 골룡포를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뒤 몇 명의 호위무사만을 대동하고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조대감과 병든 몸을 이끌고 진실을 찾아 나선 임금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기다리는 거지 처녀연희. 이 세 사람이 마침내 한 곳에서 마주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향해 달려오는 조대감의 살기, 등등한 행렬과 그 뒤를 조용히 따르는 임금님의 행렬, 그리고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연희. 과연 이 만남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마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듯 조대감의 사병들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상골 마을의 입구를 뒤덮기 시작하자 마을은 삽시간의 공포에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울려오는 지진과도 같이 쿵쿵거리며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 소리에 놀란 새들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의 정적은 깨어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다급한 고함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사색이 되어 주막문을 걸어 잠그려 했으나
손이 너무 떨려 빗장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바라보며 제발 뒷문으로 도망치라고 눈짓을 보냈지만 연희는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던 마루 끝에 앉아 흙먼지 자욱한 마을 어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대감의 악명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 깊숙한 곳이나 장독대 뒤로 몸을 숨기며 제발 이 재앙이 자신들을 비껴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의 사병들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닥치는 대로 집들을 뒤지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적 모의에 가담한 놈들이 누구냐?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끌어내라. 사병들의 고함 소리에 늙은 노파부터 어린아이까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마을은 금세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지옥의 야차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행패를 부리는 듯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마을 뒷산 오솔길을 따라 허름한 선비 차림을 한 사내와 몇 명의 수행원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복잠행을 나온 임금님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궁궐 안에서 신하들이 올리는 보고만 듣다가 직접 눈으로 마주한 참담한 현실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 사람의 손이 쑥 들어갈 정도였고 길가에 쓰러진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하여 숨만 겨우 붙어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태평성대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눈뜬장님처럼 간신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음을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임금님의 귓께는 여전히 그 신비한 피리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는데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지며 임금님을 이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도성에서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던 두통이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들어서자 오히려 조금씩 잦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짓으로 꾸며진 화려한 궁궐보다 고통스럽지만 진실이 있는 이곳이 임금님의 영혼에는 더 편안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임금님은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하여 몸을 낮추게 한 뒤 마을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허물어진 담장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위세를 떨치며 들어오는 조대감의 행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대감은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말을 탄 채 흙바닥에 무릎 꿇린 마을 사람들 앞에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을 짓밟으려는 잔인한 희열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나라님의 정치를 논하고 고관대작을 능멸하는 노래를 불렀다지 그 요망한 주둥아리를 놀린 계집이 누구냐. 당장 내 앞에 대령하지 않으면 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조대감의 서슬퍼런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저 살려달라고 빌며 땅바닥에 머리를 찌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의 낡은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거짓 차림의 연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한 사병들이 창끝을 겨누고 있었고 조대감의 살기가 등등했지만 연희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맑은 미소를 머금고 조대감의 말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쥐를 잡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쥐가 파먹은 쌀을 찾으러 오신 겁니까? 연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그 울림이 맑고 투명하여 소란스럽던 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조대감은 감히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대꾸를 하는 거지. 처녀의 당돌함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한 것들은 자신의 눈빛만 봐도 오금을 저려야 마땅하거늘 이 처녀의 눈빛은 오히려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대감은 짐짓 위엄을 차리며 헛기침을 하고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바로 그 요망한 무당년이구나.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선동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여봐라, 전년을 당장 포박하여 주리를 틀어라. 조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병들이 밧줄을 들고 연희에게 달려들었지만 연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몸을 묶을 수는 있어도 하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대감의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썩어가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데 어찌 백성들의 입을 막으려 하십니까? 연희의 말에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담장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대감은 평소 조정에서 흉년이라 제집 곳간도 비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며 청렴한 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주먹을 꽉 쥐고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희는 사병들이 자신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눈과 귀를 막아 병들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이 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땅에 있는 쥐새끼가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쥐새끼가 누구인지 대감께서는 정녕 모르십니까?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대감의 위세에 눌려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들이 연희의 입을 통해 터져나오자 사람들의 눈빛에도 조금씩 두려움 대신 분노와 희망이 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대감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동요할 것임을 직감하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 입을 찢어라. 당장 전연의 혀를 뽑아라. 사병 하나가 칼을 뽑아들고 연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려 했지만 다른 사병에게 막혀 나동그라졌습니다. 칼날이 연희의 목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순간 연희는 눈을 감기는커녕 부릅뜨고 사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을 든 사병이 연희의 눈빛에 압도되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친 것입니다. 사병의 손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에 조대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희는 떨어진 칼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조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칼로 벨 수 있는 것은 내 목숨뿐입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진실은 이미 바람을 타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대감의 등 뒤에 붙어있는 시커먼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원혼이 대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어찌 그리 태평하십니까? 연희의 말에 조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며 어깨를 털어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담장 뒤에 임금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신하가 백성을 괴롭히는 원흉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자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나라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후회였으며 동시에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군주로서의 결기였습니다. 임금님은 호위무색의 눈짓을 보내며 조용히 각근을 풀고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빛 아래로 나설 차례였습니다. 한편 조대감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날뛰었습니다. 이 인연이 요술을 부리는구나. 사술로 관군을 홀리다니 이는 명백한 영모다. 활을 쏴라. 전연에게 화살을 퍼부어 고슴도치로 만들어라. 조대감의 고함에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겨 연희를 겨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고
박노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을 입구 쪽 정확히는 임금님이 숨어있는 담장 쪽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시지요. 진짜 주인이 오셨으니 가짜 주인은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연희의 시선이 머무는 곳 허물어진 담장 뒤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루한 선비 복장을 했으나 그 기품과 위엄은 감출 수 없는 바로 임금님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등장에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대감은 설마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그 서늘한 눈매와 익숙한 용안은 틀림없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조대감의 입이 떡 벌어지고 들고 있던 말채찍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임금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와 연희와 조대감 사이의 공간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대감 그대의 곶간에는 쥐가 파먹을 쌀이 넘쳐난다지 내 곶간은 텅 비어 백성을 먹일 쌀 한 톨이 없는데 그대는 참으로 부유한 쥐를 키우고 있었구나. 임금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 전하, 어찌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소신은 그저 임금님은 변명하려는 조대감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연희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임금님이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맑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연희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나의 병을 아느냐? 연희는 임금님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으며 그 마음의 병은 귀가 막혀 백성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귀가 뚫리셨으니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연희의 말을 듣는 순간 임금님은 거짓말처럼 머릿속을 짓누르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댐이 터져 물이 흐르듯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임금님은 비로소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다시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탐관오리를 포박하고 그가 숨겨둔 곶간을 모조리 찾아내어라. 조대감의 사병들은 임금님의 호위무사들이 왕의 신표인 마패를 꺼내들자 모두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내 임금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감마마 만세오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노인도 엎드려 흐느껴 울었고 연희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또 다른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연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너의 말대로 귀를 열고 눈을 떴다. 허나 아직 하늘은 비를 내려주지 않는구나. 내 무엇을 더해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겠느냐? 임금님의 질문은 간절했습니다. 연희는 손가락으로 조대감의 집이 있는 도성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문은 땅의 문이 열려야 비로소 열리는 법입니다. 전하 훔쳐간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쌓아둔 것을 풀어 흐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막힌 기운이 뚫리고 하늘도 감동할 것입니다. 연희의 말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대감이 쌀을 숨겨둔 비밀 창고의 위치, 심지어 그 창고를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까지 낱낱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 바위 동굴의 쌀 100가마니, 도성 밖 과수원 지하에 비단 50필, 그리고 대감의 안방 마루 밑에 금괴,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연희가 입을 열 때마다 조대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훔쳐본 것이 아니라 마치 투시하듯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확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연희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 들으며 분노와 동시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면 새 살이 돋듯이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너의 말을 따르겠다. 지금 당장 관군을 풀어 그 모든 것을 찾아내고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임금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그 결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조대감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쿠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닫혔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려 합니다. 임금님과 연희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죽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자 자연도 그에 화답하듯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연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도성으로 가자. 네가 내 옆에서 내 눈과 귀가 되어다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나 저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궁궐의 높은 담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하가 약속을 지키시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연희의 단호한 태도에 임금님은 아쉬워하면서도 그녀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임금님은 마을마당에서 즉위 이후 처음으로 백성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공포의 도가니에서 심판과 축제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포박되어 죄인 수레에 실릴 준비를 했고 임금님은 갓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을 평상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쭈뼛거리며 임금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다시 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불피리 소리는 날카로운 경고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평화의 노래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진실이 드러난 지금. 과연 임금님의 결단이 하늘을 감동시켜 단비를 부를 수 있을지, 그리고 연희의 예언대로 땅의 문이 열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이야기는 이제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호령이 떨어지자 마을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조대감을 포박한 관군들은 연희가 일러준 장소로 흩어져 달려갔고 마을 광장은 졸지에 나라님이 주관하는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화려한 용상 대신 마을 사람들이 쓰던 낡고 거친 평상 위에 앉으셨지만 그 위엄은 궁궐 대전에서의 모습보다 훨씬 더 높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대감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평상 아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겁에 질린 그의 하수인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생 억눌려 왔던 한이 풀리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관군들이 술에 가득 짐을 싣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뒷산 바위 동굴에서 찾아낸 쌀가마니가
수레가 부서질 듯 실려 있었고 과수원 지하에서 파낸 비단과 엽전, 꾸러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광군들이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칼로 찢자 그 안에서 뽀얀 햅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흙빛이 되었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쌀 좀 보소.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저 귀한 쌀이 쥐구멍에 숨겨져 있었다니. 임금님은 쏟아진 쌀 무덤을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흉년이라 백성을 구제할 쌀이 부족하다는 상소문이 매일같이 올라왔는데 정작 신하의 사적인 창고에는 이토록 많은 곡식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떨리는 손으로 쌀 한 줌을 쥐어 보았습니다. 매끄럽고 윤기 나는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마치 백성들의 피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쌀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백성의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내 놈은 이것을 독차지하고도 모자라 백성을 쥐어짜려 했느냐. 임금님의 노회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인은 조용히 임금님 곁으로 다가와 쌓여있는 비단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 비단들을 보십시오. 저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닙니다. 전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던 휘장입니다. 간신들은 저 화려한 비단으로 전하의 눈을 가려 세상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담장을 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연희의 말에 임금님은 비단 한 필을 집어들어 쫙 펼쳤습니다. 화려한 문양이 수놓아진 비단은 아름다웠지만 그 뒤에 가려진 썩은 현실을 생각하니 그 어떤 흉물보다 끔찍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존의 자리에 있는 왕이 백성들에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같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 너희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다. 내 불찰이 크도다. 오늘 이 죄인을 벌하는 것으로 그대들의 억울함이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내 맹세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임금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을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원망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왕의 고뇌를 이해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라. 임금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관군들은 조대감과 그 일당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끌고 갔습니다. 상감마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대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마을 밖으로 멀어질수록 마을을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도 함께 거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가는 조대감의 뒷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죄인들이 사라지고 나자 마을에는 기묘한 정적과 함께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쌓여있는 쌀가마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판결은 끝났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쌀로 밥을 지어라. 오늘은 나와 너희가 한솥밥을 먹으며 막힌 속을 풀어보자. 임금님의 말씀에 마을 아낙네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예마마 당장 솥을 걸고 불을 지피겠습니다. 아낙네들은 쏟아진 쌀을 바가지에 퍼담아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물이 부족하여 아껴 써야 했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신나고 경쾌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솥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박노인은 주막 깊숙이 숨겨두었던 묵은 김치를 꺼내왔고 산나물을 캐러 갔던 할머니들은 광주리에 담긴 나물을 털어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던 마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메마른 공기 속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다시 삶이 시작된다는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임금님은 평상에 앉아 그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궁궐 수라상에 오르는 산의 진미보다 지금 눈앞에서 끓고 있는 저 투박한 가마솥의 밥 냄새가 훨씬 더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옆에 서 있는 연희에게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물으셨습니다. 연희야, 너는 어찌 그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느냐? 내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연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상은 본래 맑고 투명한 것입니다. 다만 욕심이라는 먼지가 끼어 흐려 보일 뿐이지요. 저는 그저 먼지를 닦아내고 보았을 뿐입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아낙네들은 큼지막한 바가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고봉으로 퍼 담았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묵은 김치와 된장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 밥상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임금님께 밥상을 올렸습니다. 전하, 누추하지만 백성들의 정성이 담긴 밥입니다. 드시옵소서. 임금님은 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셨습니다. 구수한 된장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속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 참으로 맛있다. 임금님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으시며 감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비로소 안심하고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와, 쌀밥이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밥이냐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는 소리,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 오물오물 씹는 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과 거지 처녀, 그리고 농부들이 한데 어우러져 밥을 먹는 이 풍경은 신분의 귀천을 떠나 모두가 하늘 아래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 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퀭했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앙상했던 볼에는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배가 부르자 인심도 넉넉해져서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는 훈훈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피리를 꺼내 들고 곡조를 뽑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날카롭거나 슬픈 곡조가 아니라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식사 중인 사람들의 귓가를 간지럽히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임금님은 수저를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편안해지니 그동안 괴롭혔던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평온하구나. 궁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식이 여기 있도다. 임금님은 나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관이 다가와 전하 환궁하실 시간이 옵니다. 라고 아뢰었으나 임금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겠다. 백성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구나. 임금님의 파격적인 결정에 내관들은 당황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박노인의 주막 안방을 급히 치우고 깨끗한 이부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비단 금침은 아니었으나 햇볕에 잘 말린 소미불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임금님이 우리 사정을 아셨으니 이제 살았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맑았던 하늘에 서서히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달빛을 가리고 별빛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구름, 바로 비를 부르는 구름이었습니다. 바람의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흙먼지 냄새 대신 비릿한 물 냄새가 섞인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뺨을 스쳤습니다. 연희는 우물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도 참았던 눈물을 흘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임금님은 박노인의 주막방에 누워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임금님은 문득 연희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밖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밖에 있느냐?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연희가 문지방 너머에 앉았습니다. 예, 전하. 편안하십니까? 임금님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다. 궁으로 같이 가자 하지 않았느냐? 정말 뜻이 없는 것이냐? 연희는 밤하늘 같은 깊은 눈으로 임금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저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을 병풍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는 법이지요.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다시 바람을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궁궐이라는 튼튼한 나무가 되시어 백성이라는 잎사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입니다. 연희의 말은 시적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알겠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더는 강요하지 않겠다. 허나 내 너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때 지붕 위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님과 연희 그리고 마당에 있던 내관들까지 모두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투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쏴 하는 소리가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비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빗방울이 떨어지자 환호성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만세. 사람들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메마른 땅은 빗물을 꿀꺽꿀꺽 받아 마시며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갔고 먼지가 씻겨 내려간 나무들은 본래의 푸른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밤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임금님은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나와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튀어 용포 자락을 적셨지만 임금님은 개의치 않고 두 팔을 벌려 비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이 응답했구나. 드디어 하늘이 문을 열었어. 임금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연희는 빗속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낡은 보찜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렸으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임금님이 계신 쪽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지만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낙네들은 빗물을 받아 밥솥을 닦았고 아이들은 진흙탕에 뒹굴며 깔깔거렸습니다. 이 소란스럽고 행복한 밤 임금님은 비로소 완전한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빗소리는 지친 임금님의 심신을 토닥여주는 듯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웃음소리는 임금님을 꿈나라로 인도했습니다. 두통도 근심도 불안도 모두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연희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서서히 모습이 흐릿해졌지만 그녀가 남긴 피리 소리의 여우는 오래도록 마을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해소되고 묵은 체증이 내려간 밤 세상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사라지고 어리석었던 자는 깨우쳤으며 고통받던 자는
위로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따뜻한 아침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맑게 갠 하늘 아래서 펼쳐질 이 이야기의 끝맺음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밤새도록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세차게 퍼붓던 빗줄기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밤새 대지를 두드리던 빗소리가 멈추자 세상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비에 젖은 산과 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 싱그러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죽어가던 나무집들은 다시금 짙은 초록빛 생기를 되찾았고 바짝 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에는 맑은 흙탕물이 찰랑거리며 고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풀 향기가 뒤섞인 상쾌한 향기가 가득하여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의 주막 안방에서 하룻밤을 묵은 임금님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환한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깊고 달콤한 잠이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바위 같은 두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잿빛이었던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마을이 아침 안개 속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물 소리조차 맑은 옥 구르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임금님이 밖으로 나오자 이미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논물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찼다, 논에 물이 찼어. 농부들은 둑을 점검하고 물꼬를 트느라 분주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뛰어놀았고 아낙네들은 젖은 장독대를 닦으며 흥겨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날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이 지켜야 할 진정한 나라의 모습임을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갓 지은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비 온 뒤 텃밭에서 갓 따낸 호박잎 쌈이 전부였지만 임금님에게는 수라상보다 더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전하 간밤에 편히 주무셨는지요? 비가 와서 온 마을이 잔칫집 같습니다. 박노인의 얼굴, 주름 사이사이에도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과 이렇게 편안한 잠은 처음이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덕분이다. 임금님은 진심을 담아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임금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빗속에서 피리를 불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이 처녀 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디 갔느냐? 내 꼭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구나. 임금님의 물음에 박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보찜 하나 달랑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좀 더 쉬다 가라고 붙잡았지만 바람 따라 구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며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임금님은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로 데려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뜻한 옷 한 벌이라도 지어 입히고 싶었는데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 것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아이는 묶어둘 수 없는 바람 같은 존재였지. 아마도 또 다른 근심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난 모양이구나. 임금님은 연희가 사라진 마을 어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길 위에는 작은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지만
임금님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맑은 눈빛이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환궁할 채비를 마치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의 살벌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따뜻한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바리바리 싸운 떡과 과일을 내관들에게 건네주며 임금님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상감마마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저희는 이제 걱정 없이 농사 지으며 잘 살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임금님의 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리자 임금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 반드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잠드는 세상을 만들겠다. 임금님의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와 도성을 향해 가는 길은 더 이상 황량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가을에는 맑은 물이 콸콸 흐르고 들판의 곡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성 안의 백성들도 비 소식의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이 궁궐에 도착했을 때 신하들은 모두 대전 앞에 엎드려 임금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예전에 그 유약하고 병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발걸음에는 힘이 넘쳤으며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어전 회의를 소집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조대감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른 탐관 오리들을 모두 파직하고 능력이 있고 청렴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국정을 쇄신했습니다. 또한 궁궐의 창고를 활짝 열어 빈민들을 구제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님은 신문고를 다시 정비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귀가 막히면 나라가 병든다. 는 연희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다튀었던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고 굶주림에 떠돌던 유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가끔 밤이 깊으면 후원에 홀로 앉아 피리를 불어보곤 했습니다. 연희가 불던 그 신묘한 소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임금님은 초심을 다잡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내관들은 그런 임금님을 보며 성군이 나셨다고 칭송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례없는 풍년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은 춤을 추듯 일렁겼고 과수원에는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상월 마을 사람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박노인의 주막은 햅쌀로 빚은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게 다 그 거짓 처녀와 임금님 덕분이야.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었을 게야.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날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기리기 위해 우물가에 작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첫 수확한 쌀로 밥을 지어 가장 먼저 그 돌탑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비록 연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어딘가에서 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를 지나칠 때마다 연희 누나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고 어른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물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희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임금님은 다시 한번 미복잠행을 하여 그 상월 마을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행차도 호위무사도 없이 단출한 차림으로 마을 어귀에 도착한 임금님은 멀리서 풍겨오는 구수한 밥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막 평상에 앉아 곤방대를 물고 있는 박노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차마 그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되었다. 이제 되었다.
임금님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도 임금님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역사책에는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고 임금이 마음을 열어 백성을 구했다라고 기록되었지만 거짓 처녀 연희에 대한 이야기는 정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담이 되어 밤마다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다거나 산신령의 딸이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어지럽고 힘겨울 때마다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나타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닫힌 곳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임금들에게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연희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은 비옥해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마을에는 다시 밤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박노인도 주막문을 걸어 잠그고 곤히 잠들었고 우물가에 쌓인 돌탑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숲속의 부엉이만이 나지막이 울며 밤의 정적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지나간 비구름처럼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희의 피리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개운한 눈으로 세상을 맞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꽉 막힌 속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닫힌 마음이 있다면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시원한 단비가 내려 여러분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자, 이제 등잔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을 시간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나른한 졸음이 눈꺼풀을 무겁게 누릅니다. 바람은 자장가처럼 창문을 두드리고 달림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걱정일랑 모두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쥐들이 물러가고 진짜 주인이 평화를 찾은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밤도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